결혼 3년 차. 나는 마포구의 낡고 허름한 빌라에서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았지만 결혼 전 모아둔 5억 원으로 노원구의 시어머니를 위한 최고급 전세 아파트를 얻어들였다. 그들 가족은 친척들 앞에서는 강남 부자인 양 행세하면서도 문만 닫으면 내 혼수가 초라하다며 트집을 잡았다. 내가 그토록 성실한 공무원이라 믿었던 남편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첫사랑의 월세방을 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그저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이 억울함을 속으로 사귈 거라고 생각했겠지?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러댈 때 나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며 아주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 아줌마. 누구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현재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칠고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손톱 끝이 내 이마를 매섭게 찔렀다. 엄청난 힘에 밀려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목뼈에서 소름 끼치는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뒤통수가 주방문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생리적인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내 머리카락과 실크 셔츠, 심지어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훅 끼쳐오는 그 역겨운 냄새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싸구려 콩기름과 동태전이 뒤섞인 그 찌든 비린내 말이다. 어른이 아직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먼저 젓가락을 대? 이게 너희 강씨 집안 가정교육이냐?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의 얼굴이 내 시야에 가득 찼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침방울이 내 얼굴로 튈 지경이었다. 나는 교자상 앞에 반쯤 쪼그려 앉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 있었다. 손에 쥔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미처 입에 넣지 못한 도라지 무침 한 가닥이 누렇게 변색된 장판 위로 툭 떨어졌다. 주방 밖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추석 특집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과장된 방청객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나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이라 우러러봐야 할 그 남자는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소주잔을 든 채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38살의 구급 공무원 박도진은 자기 아버지 발밑에 드러누워 내가 방금 막 부쳐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전을 입에 쑤셔 넣으며 텔레비전 속 개그맨을 따라 박장대소하고 있었다. 아무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펄펄 끓는 전기 프라이팬 앞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36살의 여자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머님, 저는 그저 간을 좀 보려고. 사포에 긁히는 것처럼 쩍쩍 갈라진 내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 시간 기름 냄새를 들이마신 탓에 성대가 욱신거렸다. 간을 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꽥 소리를 지르며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내 관자놀이를 세게 찔렀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톱이 눈가 피부를 핥히고 지나가며 찌릿한 통증이 퍼졌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포장 상자들을 가리키며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년이 혼술합시고 해온 저 꼬라지 좀 봐라. 죄다 돈 안 되는 싸구려 가전제품 쓰레기들 뿐이잖아.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 추석에 시댁 오면서 에르메스 가방을 떡하니 들고 왔더라. 그런데 너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면서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꽁쳐놨어? 몰래 그 궁상맞은 친정집에 퍼다 나른 거 아니야? 이마에 통증이 번져갔고 눈가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 입가로 스며들며 비릿하고 짠맛을 냈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치아가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고 입안에는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3년 전의 기억이 녹슨 칼처럼 다가와 이 순간 내 심장을 잔인하게 도려냈다.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오후 한강변 벤치에서 박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고
비싸지도 않은 소박한 민무늬 반지를 든 채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지아야, 내가 비록 평범한 공무원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깨어있고 합리적인 분들이셔. 나랑 결혼해주면 맹세코 너한테 티끌만큼의 서러움도 안 줄게. 시댁 눈치나 보는 우울한 여자로 만들지 않을 거야.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때의 나는 정말로 평생의 안식처를 만났다고 착각했다. 깨어있는 부모님이라는 그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친척들 보기 체면이 안 선다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 전 모아둔 5억 원의 예금을 털었다. 집값 비싼 노원구에 내 명의로 최고급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어 시부모님이 살게 해드렸다. 반면 나와 박도진은 마치 시궁창의 쥐새끼 2마리처럼 마포구의 햇빛조차 들지 않는 벽지 가장자리에 시커먼 곰팡이가 핀 낡은 반지하 빌라에 웅크려 살고 있었다. 무슨 딴 생각을 처하고 있어. 당장 바닥에 떨어진 도라지 주워서 종량제 봉투에 쳐넣지 못해. 이 돈 잡아먹는 귀신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이 나를 과거의 늪에서 현실로 거칠게 끄집어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장판 위에 떨어진 먼지 묻은 도라지를 바라보았다. 오른쪽 종아리는 오랜 시간 쪼그려 앉은 탓에 쥐가 나서 끔찍하게 뒤틀렸고 근육은 수만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바닥에 닿은 도라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 관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저혈당 때문에 눈앞이 순식간에 새까매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마치 기계처럼 아무런 감정의 높낮이가 없는 건조한 존댓말로 대답하고 있었다. 추석의 악몽은 그저 축소판에 불과했다. 10월 하순의 어느 해 진력,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포구의 낡은 빌라 유리창을 때리는 차가운 빗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진흙투성이가 된 하이힐을 신은 채 3층 계단을 올랐다. 복도의 센서 등은 고장난 지 오래였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저 곰팡이 핀 벽을 타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손가락을 뻗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다. 안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비닐봉지가 거칠게 찢어지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도진은 오늘 구청 당직이라 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도어록 키패드에 6자리 숫자를 빠르게 눌렀다. 띠띠띠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무거운 방화문이 열렸다. 얼굴로 확 끼쳐오는 것은 발효된 시큼한 냄새와 썩은 내가 뒤섞인 악취였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내가 아침에 막 묶어놓은 종량제 봉투 3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쓰레기 봉투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어 원래는 깨끗했던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빨간 고추장이 묻은 휴지, 둥그렇게 뭉쳐진 편의점 영수증, 그리고 깜빡 잊고 먹지 않아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애호박 반 개가 내 눈앞에 끔찍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전율 때문이었다. 내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곰팡이 핀 애호박을 손에 쥔 채 확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죄책감 따위는 한치도 없었고 오히려 범인을 잡아냈다는 광기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하냐고. 내 아들이 대체 어떤 돈 잡아먹는 귀신이랑 살고 있는지 확인 좀 했다. 왜?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더니 곰팡이 핀 애호박을 내 발밑으로 힘껏 집어 던졌다. 썩은 즙이 비싼 구두 코에 튀었다. 너 하는 꼬라지 좀 봐라.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 애호박은 썩은 데만 도려내면 충분히 된장찌개 끓여 먹을 수 있는 걸. 이걸 그냥 일반 쓰레기에 처박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알아? 내년이 푼돈 좀 번다고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펑펑 써대도 되는 줄 알아? 쓰레기 하나 제대로 못 버리는 주제에 내가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나 있어?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울리며 내 고막을 찢을 듯이 때렸다. 나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고 누수 때문에 점점 커져가는 구석의 시커먼 곰팡이 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내 전세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샀을 시어머니의 그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번갈아 보자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우리 친정엄마의 생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 번호를 알게 된 이유는 언젠가 박도진이 술에 취해 가족 간의 투명함을 증명하겠다며 자기 엄마 앞에서 내 엄마의 생일을 줄줄 외워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내게 더 이상 어떠한 사생활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주방으로 달려가 칼이라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신발장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다. 어머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노원구 아파트로 그만 돌아가서 쉬세요.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발끝을 응시하며 가장 비굴한 태도로 축객령을 내렸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불량품을 감정하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알이나 하나 못 낳는 성녀 주제에 돈 낭비하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내 팔을 어깨로 팍 치고는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문을 나섰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신발장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얇은 스타킹을 뚫고 전해지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바라보았고 결국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미줄에 조금씩 얽매여가는 듯한 서서히 조여오는 질식감이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을 갈기갈기 찢고 피투성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11월 초의 어느 깊은 밤이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주말이었다. 박도진은 이른바 공무원 동기회식을 간다며 나갔고 나는 몸을 돌리기조차 힘든 비좁은 침실의 작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뻑뻑한 눈을 찔렀다. 나는 박도진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참이었다. 화면 한가운데서 로딩을 알리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내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톡톡 두드리며 단조로운 소리를 냈다. 화면이 넘어갔다. 빼곡하게 채워진 데이터들을 훑어내려가던 내 시선이 멈췄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대출 내역란에 완전히 낯선 항목 하나가 떠 있었다. 우리의 주택자금 대출도 아니었고 신용카드 할부도 아니었다. 이름조차 생소한 제2금융권 업체의 이름 뒤에 소름 끼치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게다가 이자율이 살인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귓가에는 낡은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둔탁한 소리만 맴돌았다. 5천만 원. 매달 월급이 뻔하고 담배 한갑 살 때도 벌벌 떠는 9급 공무원 주제에 갑자기 왜 5천만 원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거지?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고 끈적이는 땀 때문에 마우스를 쥐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출금의 자금 흐름을 클릭했다.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서의 숫자에 대한 감각을 발휘해 나는 재빨리 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10월 5일 오후 3시 5천만 원 전액이 경기도 광명시 모모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부동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갈비뼈를 격렬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스크롤을 계속 내렸다. 10월 7일 결제 금액 120만 원의 장소는 강남구의 어느 고급 산부인과. 10월 15일 결제 금액 30만 원의 장소는 광명시의 이케아. 10월 20일 이체 금액 200만 원 수취인 최윤혜. 그 이름은 마치 번개처럼 내 모든 기억을 단숨에 쪼개버렸다. 최윤혜. 박도진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작년에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고 들었던 바로 그 여자. 나는 모니터에 뜬 그 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너무 시려 피눈물이 날 것 같았다. 위장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나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좁은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그저 씁쓸한 위산만이 식도를 태울 뿐이었다. 그랬구나. 그놈의 동기회식, 구청 당직, 생활비 10원 한 장까지 계산하는 나를 보며 짓던 그 죄책감 어린 눈빛들.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는 내 돈으로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정작 자신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혼한 첫사랑에게 경기도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현관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띠띠띠띠띠띠. 문이 열렸다. 박도진이 술 냄새와 함께 우리 집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싸구려 복숭아 향 섬유유연제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하품을 쩍쩍하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내 손에는 방금 프린터에서 뽑아내어 아직 잉크에 온기가 남아있는 A4 용지 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왔어.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나 자신조차 무서울 정도로.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박도진이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귀신같이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사람 간 떨어지게 할 일 있어? 그는 나를 무시하고 냉장고 앞으로가 문을 벌컥 열었다. 따뜻한 노란빛이 그의 약간 살찐 얼굴을 비췄다. 그는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물통을 꺼내 유리잔에 얼음물을 가득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물방울이 잔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앞으로 다가서며 그 서류 뭉치를 대리석 싱크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박도진은 건성으로 서류를 흘끗 보았다. 그의 시선이 최윤희와 5천만 원이라는 글자에 닿는 순간 꿀꺽거리며 물을 삼키던 그의 목을대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가 당황한 것은 채 1초도 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내 면전에서 고개를 젖히고 그 얼음물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그의 셔츠 깃을 적셨다. 쾅! 그가 유리잔을 싱크대 위에 거칠게 내리치자 잔 밑바닥에 쩍하고 금이 갔다. 너 내 물건 뒤졌어.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들통난 후의 수치심이 폭력성으로 변질된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강지야, 너 미쳤어. 감히 내 계좌를 몰래 뒤져? 묻잖아. 이 5천만 원 대체 뭐야? 경기도 집은 또 뭐고? 최윤혜. 걔는 또 뭔데? 나는 두 손으로 싱크대를 꽉 짚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고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뭐긴 뭐야? 내가 지금 그걸 입 밖으로 낼 자격이나 있어. 박도진은 갑자기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포효하며 나에게 바싹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이 내 눈을 찌를 듯이 향했다. 내가 허구한 날 우울증 걸린 여자처럼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애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엄마한테 맨날 욕이나 처먹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밖에서 하소연할 사람을 찾았겠어? 윤희는 이제 막 이혼해서 의지할 데도 없는 불쌍한 애야. 친구로서 방이나 하나 구하라고 돈 좀 빌려준 게 뭐 어때서? 이 속 좁은 여편네야. 하루 종일 의부증 환자처럼 사람이나 의심하고. 내 꼬라지를 좀 봐. 이게 어디 아내야? 완전 정신병 걸린 미친년이지. 역겨운 술 냄새가 섞인 그의 침이 내 얼굴로 튀었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이 얼굴을 바라보며 지독한 환멸을 느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린 그 모든 쓰레기 짓이 결국 내가 애도 못 낳고 의부증에 걸린 미친년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뻔뻔스럽고 추악한 그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하며 흑백을 뒤집어 엎는 그 악독한 폭언들을 듣고만 있었다. 그날의 말다툼은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진짜 수모는 다음 날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1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 내가 다니는 외국계 기업 사옥 1층 로비. 청소 아주머니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에는 화려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오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고객과의 미팅을 막 끝내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든 채 사원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참이었다. 강지아. 유리창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찢어지는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언제 보안요원의 재질을 뚫었는지 마치 거센 돌풍처럼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물이 가득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내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착! 차가운 물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엄청난 기세로 쏟아진 물이 내 시야를 순식간에 흐려놓았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타고 뚝뚝 떨어져 눈 속으로 흘러들었고 강렬한 통증을 일으켰다. 100만 원짜리 실크 셔츠는 순식간에 흠뻑 젖어 피부에 찰싹 달라붙었고 속옷의 윤곽이 고스란히 비쳤다. 넓은 로비는 일순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사원증을 목에 건 동료들, 방문객들 모두가 발걸음을 멈췄다. 경악과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수많은 시선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나를 향해 쏟아졌다.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 스마트폰 카메라를 몰래 들어 올리며 옵기디 스치는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리는 듯 했다. 이 대가 끊긴 성녀 같은 연하, 시어머니는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너 스스로가 알도 못 낳는 암탉 주제에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어놓고 내 아들이 밖에서 좀 즐기고 대를 이을 여자 좀 만난 게 뭐 어때서. 그건 당연한 이치야. 반성은커녕 감히 집구석에서 미친년처럼 남편을 닥달하고 쥐어짜? 내가 기어이 내 아들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어. 턱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며 미약한 소리를 냈다. 나는 흐려진 시야 너머로 눈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결혼 전 내 손을 꼭 잡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던 그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지아야, 우리 도진이가 너같이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건 우리 박씨 집안 조상님이 덕을 쌓으신 덕분이야. 걱정 마라. 앞으로 내가 널 친딸처럼 아껴주마. 친딸. 이것이 그녀가 친딸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내 회사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감싸기 위해 가장 악독한 언어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주변에 쑥덕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저 사람 강 본부장 아니야? 평소엔 엄청 깐깐해 보이더니 애를 못 낳는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와서 저러는 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한마디가 예리한 메스가 되어 내 자존심을 생사를 도려내듯 베어내어 바닥에 팽개치고 짓밟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반박하지도 마주 욕하지도 심지어 얼굴에 물을 닦아내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주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기도를 타고 폐로 들어가며 욱신거리던 내 심장을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 손등으로 속눈썹에 맺힌 물방울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닦아냈다. 흥분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내 입가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극히 차분하고 순종적인 존댓말로 말했다. 제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도진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악독한 욕설들이 갑자기 턱 막혔고 목 졸린 오리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여기는 회사라 보는 눈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몸을 돌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모든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스테인리스 문짝에 비친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꼴의 여자를 보았다. 고구마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여기서 더 먹었다간 체해서 죽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완벽하게 영혼이 빠져나간 꼭두각시 인형처럼 행동했다. 11월 중순, 한국은 김장철을 맞이했다. 예년 같으면 시어머니는 늘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나를 노원구 아파트로 불러들여 혼자서 수백 포기의 배추를 싣고 온 가족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전라남도의 농장에 직접 연락해 최고급 절임 배추 80포기와 10여 킬로그램의 고춧가루, 그리고 각종 비싼 양념들을 주문했다. 용달차를 불러 노원구 아파트 1층으로 바로 배달시켰다. 나는 직접 찾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배추 한 입 한 입마다 새빨간 양념을 골고루 버무렸다.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여기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난번엔 제가 철이 없어서 도진씨 화나게 했는데 이 김장으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나는 신문지가 깔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비굴하게 엎드린 내 꼴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눈빛에 서려있던 경계심을 풀고 승리자의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래도 눈치는 좀 있네. 여자는 말이야. 결국 남편한테 기대어 살아야 하는 법이야. 빨리 일이나 해. 내가 새로 산 양모러그에 양념 튀기지 말고. 그녀는 몸을 돌려 따뜻한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양념을 잔뜩 바른 배추를 김치통에 꾹꾹 눌러 담았다. 고무장갑을 타고 흘러내리는 새빨간 국물은 마치 선혈 같았다. 저들을 안심시켜라. 이건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니까. 12월 초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로펌의 개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방음문이 바깥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재벌과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을 전담하는 김 변호사였다. 나는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김 변호사님, 이건 박도진 차에 있던 블랙박스 녹음 파일입니다. 그가 삭제한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겨 복구했습니다. 안에는 그와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벌인 낯뜨거운 행위들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가 장갑을 끼고 그 USB를 컴퓨터에 꽂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그 여자의 월세방을 구해준 이체 내역과 산부인과 결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의 제2금융권 대출은 저 모르게 몰래 받은 것이니 철저히 그의 개인 채무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증거물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제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과 지난달 우리 회사 로비에서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물을 끼얹은 CCTV 영상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이미 해두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출력된 대화 내용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대가 끊겼다. 쌍년, 알도 못 낳는 암탉 등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적힌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단어들이 시선을 찔렀다. 강지아님, 증거 수집 능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콧등에 금태 안경을 치켜 올렸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노원구에 있는 그 5억 원짜리 전셋집 말입니다. 계약은 강지아 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혼인 기간 중에 유지된 재산이라 상대방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약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얼음물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분쟁이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계약이 곧 만료되거든요. 그랬다. 3년 전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외부인인 나를 경계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전세 계약을 반드시 2년 고정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고 작년에 1년을 더 연장했었다. 그리고 지금
계약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달뿐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서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로펌을 나선 나는 차를 몰아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한치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법적 서류인 내용 증명을 꺼냈다. 이것은 노원구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였다. 거기에는 지극히 엄격한 법률 용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발신인 강지아. 수신인 노원구 아파트 임대인 김모모. 내용. 전세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5억 원 반환 청구에 건 본인은 해당 주택에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다음 달 30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만료일 당일 오후 2시까지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본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 하나 보내려고요. 제일 빠른 이길 특급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건넸다. 창구 직원은 능숙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총 5,800원입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개인 인감 도장을 꺼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붉은 빛이 도는 묵직한 나무 도장이었다. 도장을 빨간 인주에 꾹 눌러 붉은 잉크를 듬뿍 묻혔다. 그리고 내용 증명 하단에 강지아라는 세 글자 바로 위에 도장을 멈춰 세웠다. 우체국 안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순간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귓가에는 오직 내 평온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하얀 종이를 보았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붉은 점을 응시했다. 내 손목에 강하게 힘이 들어갔고 도장이 묵직하게 종이 위를 내리눌렀다. 선명한 붉은색 인주가 새하얀 종이 위에 눈이 부시도록 단호하고 둥근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내 이름, 강지아였다. 손목에 힘을 빼고 나무 도장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달칵하는 소리가 났다. 시끄러운 우체국 안에서는 티도 안 날 소리였지만 내 고막에는 지난 3년간 나를 얽매고 있던 무형의 족쇄를 박살내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우체국 안은 숨이 막힐 듯한 난방 열기와 수많은 사람의 축축한 겨울옷 냄새, 그리고 싸구려 커피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의 혈액이 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려 독을 바른 얼음 칼날이 되어 내 혈관 속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는 것을 느꼈다. 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그 내용 증명을 창고 직원에게 밀어주었고 그녀가 붉은색 이길 특급 도장이 찍힌 봉투 안에 그것을 능숙하게 집어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붉은색 도장은 곧 박도진과 이영숙의 이마에 찰싹 달라붙을 압류 딱지처럼 선명하고 눈부시며 파멸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그 후 2달 동안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편의 정서적 폭력에 순종하는 비굴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박도진이 그 싸구려 복숭아 향 섬유유연제 냄새를 풀풀 풍기며 외박을 하고 돌아올 때면 묵묵히 그의 갈아입을 옷을 개어 놓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대가 끊겼다며 히스테릭한 저주를 퍼부을 때면 휴대폰을 싱크대 위에 올려둔 채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VIP 관객처럼 감상하며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얼음 조각의 찌릿한 통증은 나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강지아, 서두르지 마의 지옥의 문은 내 손으로 직접 열어주어야 하니까. 12월 30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 서울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닥쳤다. 한강 수면에는 두꺼운 얼음이 얼어붙었고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매서운 칼바람에 섞인 차가운 눈보라가 서초구청 1층 로비의 통유리창을 때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오전 11시, 구청 로비는 각종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번호표 호출기에서는 단조롭고 기계적인 여성의 전자음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낡은 서류와 축축하게 젖은 우산이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떠돌았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가장 구석진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든 채 무의식적으로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매만졌다. 로비의 회전문이 거칠게 열리며 뼈가 시릴 듯한 한파와 눈보라가 훅 밀려 들어왔다. 박도진은 물이 빠져 희끗희끗해진 짙은 남색 패딩을 입고 목을 움츠린 채 욕설을 중얼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코끝은 얼어서 새빨갰으며 눈 밑의 지방은 오랜 방탕한 생활과 밤샘으로 인해 병적인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즉시 미간을 팍 구겼다. 그는 성큼성큼 내 쪽으로 걸어왔고 진흙탕이 된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에서는 질척거리는 불쾌한 소리가 났다. 강지야, 너 대체 무슨 정신병이 도진 거야? 그가 내 코앞에 다가오기도 전에 아직 가시지 않은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가 뒤섞인 탁한 숨결이 훅 끼쳐왔다. 그는 나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며 짜증과 숨기지 않은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공무원들 연말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 굳이 이 바쁜 와중에 사람을 구청까지 오라가라 해? 무슨 얼어 죽을 연말정산 서류를 오늘 꼭 당장 서명해야 하는데? 제발 나란 일 하는 사람 성가시게 좀 하지 마. 나는 그를 올려다보지 않고 그저 뻣뻣하게 굳은 목을 아주 천천히 돌렸다.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어깨 너머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팻말이 붙은 민원 창구를 바라보았다. 안자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박도진은 흠칫 놀랐다. 내가 감히 이런 명령조로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시어머니의 오냐오냐하는 편애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의 오만방자한 얼굴에 찰나의 분노가 스쳤다. 그는 내 옆에 플라스틱 의자를 확 잡아 끌더니 쿵소리가 나게 주저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고 옆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아주머니 몇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건데? 딱 5분만 준다. 나 당장 청으로 돌아가서 회의해야 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패딩깃을 잡아당기며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다. 서류 어딨어? 빨리 내놔. 나는 천천히 에르메스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차갑고 두툼한 서류 봉투 끝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3년 전 바로 이 구청이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쥐었고 그의 손바닥은 흥분한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었다. 지아야, 내가 비록 구급말단 공무원이지만 맹세코 평생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게. 내 월급 통장도 전부 너한테 맡기고 우리 엄마도 널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그때의 그는 눈빛이 반짝였었다. 그러나 지금 사채빚과 불륜으로 찌들어 추악해진 눈앞의 남자를 보고 있자니 위장에서부터 강렬하고 생리적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우리 사이의 좁은 원형 금속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서명해. 나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박도진은 코웃음을 치더니 거칠게 봉투 입구를 뜯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 끄집어냈다. 시간은 마치 이 순간 아주 느리게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맨 위의 노인종이었다. 그것은 고화질로 인쇄된 컬러 사진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경기도 광명시의 어느 싸구려 모텔, 분홍색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간판 앞이었다. 화면 한가운데서 그는 최윤희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있었고 여자의 얼굴은 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는 10월 12일 새벽 2시 15분이라는 타임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세한 근육의 경련 하나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의 동공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수축했다. 추위로 붉게 달아올랐던 뺨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핏기가 싹가시며 시체처럼 잿빛으로 질려버렸다. 사진을 쥔 그의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너,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거칠게 갈아낸 듯 건조하게 갈라졌고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당황하여 첫 번째 사진을 들춰냈다. 그 밑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들이 있었다. 산부인과 영수증 사본, 이케아 구매 영수증, 그리고 그의 친필 서명과 선명한 붉은 지장이 찍힌 5천만 원짜리 제2금융권 대출계약서 사본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그의 위선적이고 오만한 척추뼈를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있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구레나룻을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서류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너 내 뒤캤어? 강지야, 내가 감히 흥신소라도 붙여서 날 미행해? 이 미친년이. 그는 확 고개를 쳐들었다.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포효하려 했다. 과거에 수없이 큰 소리를 쳐서 나를 억눌렀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상체를 앞으로 확 숙이며 두 손으로 금속 원형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꽉 짚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다. 닥쳐. 올해의 우수 공무원 박도진이 마누라 돈 빼돌려서 상간녀를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 5천만 원이나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구청 바닥에 다 까발리고 싶지 않으면 그 주둥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의 성대를 정확히 끊어놓았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목을 대만 힘겹게 오르내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공무원 제복을 입은 지인 몇 명이 이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간전이라도 된 듯 목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증거들을 두 손으로 황급히 덮어가렸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그의 눈빛에는 드디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길 잃은 똥개 같은 비굴한 애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봉투 맨 밑바닥에서 마지막 서류 2장을 꺼내어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서명해. 나는 오른쪽 아래의 빈 서명란을 가리키며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지금 당장. 마포구 반지하 빌라 소유권 포기하고 몸만 나가. 안 그러면 블랙박스 USB에 담긴 내 그 환상적인 신음소리랑 이 사채 계약서 복사본. 지금 당장 전송 버튼 눌러서 너희 국장이랑 공무원 내부망 게시판 전체에 싹 다 뿌려버릴 테니까. 박도진은 2장의 서류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마치 완전히 낯선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지아야, 우리 말로 하자. 그 집이 반지하긴 해도 돈이 좀 되잖. 나보고 빈털터리로 나가라고 하면 나 그 5천만 원 빚은 어떻게 갚아? 윤희에게 임신했단 말이야. 임신이라는 2글자를 듣는 순간 이미 마비되어 있던 내 심장 깊은 곳의 신경 하나가 갑자기 날카롭게 찌릿하며 아파왔다. 대가 끊긴 성녀라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폭언이 다시금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랬다. 그는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니라 단지 나와 갖기 싫었던 것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로비의 탁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동자에는 완벽한 정막만이 남아 있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볼펜 뚜껑을 뽑아 덜덜 떨리는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셋센다. 하나. 지아야,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내몰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아직 노원구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 내가 파산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라고. 그는 목소리를 지식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흘러내리는 꼴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둘 눈의 손가락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의 전송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다. 할게. 서명할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구급 공무원이라는 철밥통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만도 못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두 서류 위에 박도진이라는 세 글자를 비뚤비뚤하게 갈겼었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펜촉이 종이를 찢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깊은 흠집을 남길 정도였다. 나는 그의 서명이 들어간 두 장의 서류를 무표정하게 낚아채듯 가져와 꼼꼼히 확인한 뒤 가방 안에 안전하게 챙겨 넣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기력을 잃고 의자에 늘어진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다신 내게 연락하지 마. 법원에서 보자.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구청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회전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12월의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내 코트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폐가 찌를 듯이 아파왔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차를 노원구의 그 최고급 아파트 맞은편 도로변에 세웠다. 차창 밖으로는 펑펑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차 안은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운전대에 가만히 올려두고 대시보드 위에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차 안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직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다. 두근, 두근, 두근. 징. 미끄럼 방지 패드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푸르스름한 불빛이 극도의 긴장으로 창백해진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평소처럼 성급하게 화면을 스와이프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거의 경건하기까지 한 몸짓으로 KB국민은행 앱을 터치했다. 망막에 가장 먼저 꽂힌 것은 눈이 시리도록 붉은 글씨였다. 입금 알림. 이어서 지난 3년간 수많은 밤낮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만들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수없이 오열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숫자가 나타났다. 5억 원. 입금자명, 집주인. 5억, 정확히 5억 원. 시어머니가 체면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아갔던 내 혼전 재산, 햇살이 쏟아지는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내 전 재산이 마침내 단 1원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돌아온 것이다. 내 손가락은 화면에 뜬 그 길고 긴 영의 행렬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끝에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예고도 없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화면 위로 툭 떨어지며 숫자를 번지게 했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고 입안에 다시 그 익숙한 피비린내가 감돌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오열을 억지로 삼켜냈다. 따르릉.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걸어온 전화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스피커폰을 켰다. 강지아 씨, 돈은 제 시간에 계좌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울렸고 배경음으로는 매서운 바람소리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운의 목소리는 완벽한 평온을 되찾은 상태였다. 제가 지금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아파트 문 앞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의 목소리가 조금 난처하게 들렸다. 안에 있는 할머니가 죽어도 문을 안 열어주네요.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사기꾼이라느니 이 집은 자기 아들 집이라느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나는 차창을 조금 내렸다. 차가운 눈송이가 즉시 틈새를 타고 들어와 내 뺨에 내려앉더니 순식간에 녹아 차가운 물방울이 되었다. 나는 차창 너머로 맞은편 최고급 아파트의 3층을 올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사는 층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사장님, 전세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 집의 사용 권한은 온전히 사장님께 반환되었고요. 나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인한 냉소를 머금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불법 침입을 한 셈이니 사장님은 열쇠 수리공을 시켜 문을 강제로 뜯어낼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 그쪽에서 저항하면 곧바로 경찰을 부르세요. 노숙자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집주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기사님, 전동 드릴 일이 가져와요. 도어록 바로 부숴버립시다. 위잉. 귀를 찌르는 전동 드릴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뚫고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전기톱이 되어 이영숙 여사의 위선적이고 오만한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무자비하게 썰어버리는 듯했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드릴 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무거운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파열음이 들렸다. 당신들 뭐야? 이 강도 같은 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우리 아들이 산 집이야.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 당장 경찰 불러서 다 쳐넣어 버릴 테니까.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시어머니의 비명이 순식간에 스마트폰에서 터져나와 내 고막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시원한 통쾌함만이 밀려왔다. 아줌마, 상황 파악 좀 제대로 합시다. 집주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이 집 전세 계약 강지아 씨 명의로 된 거고요. 오늘이 만기 날짜요. 내가 이미 그쪽한테 보증금 다 돌려줬다고.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고 당장 새 세입자가 들어올 거니까 잔말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우리 아들 도진이 거라고. 알도 못 낳는 그 대가 끊긴 년이 무슨 자격으로 방을 빼. 이 사기꾼 놈들. 아이고, 세상에,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강도가 남의 집을 뺏어가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낯설고 무척이나 당황한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영숙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집, 언니네가 산 거 아니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목소리를 기억한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여전도회 회장. 지독한 속물에 남의 뒷담화를 가장 즐기는 여자였다. 보아하니 오늘 또 시어머니가 교회 사모님들을 집으로 불러 다과회를 열며 자신의 그 소위 최고급 아파트를 자랑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머, 망신스러워라. 알고 보니 전세였네. 그래놓고 맨날 우리 앞에서는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렇게 허풍을 떨더니 이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길 수 없는 고소함과 경멸이 가득 배어 있었다. 다들 입 닥쳐.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 집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감이 묻어났다. 아, 그만 떠들고. 기사님, 이 아줌마 짐 싹 다 복도에 내다 버려요.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미친 여자 끌어내라고 해. 집주인은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다. 뒤이어 전화기 너머로는 우당탕거리는 어지러운 발소리, 물건들이 거칠게 바닥으로 쓸려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교회 사모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한데 얽혀 들려왔다. 나는 마치 환상적인 교향곡을 감상하듯 이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뻗어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차 안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차창 너머로 맞은편 아파트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약 10분 뒤 비싼 밍크코트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만 교회 사모님 3명이 마치 피난을 가듯 정문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들은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흥분이 가득했다. 마치 이 엄청난 스캔들을 맘카페와 교회 단체 채팅방에 퍼뜨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20분이 지났다. 아파트 정문이 다시 열렸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는 2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왔다. 그녀는 야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발에는 분홍색 거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미친 여자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고 내 돈으로 산 짝퉁 샤넬 가방을 2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집주인이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눈밭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앙상한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 서서 눈밭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땅바닥을 치며 절망적인 통곡을 토해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미친 사람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차 안에 앉아 한때 기세등등하게 손톱으로 내 이마를 찌르며 가정교육을 운운하던 여자를 회사 로비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내게 찬물을 끼얹으며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길 잃은 똥개처럼 쫓겨나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요하게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에서 묵직한 배기음이 울렸다. 가속 페달을 밟자 검은색 세단은 부드럽게 도로의 차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눈밭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실루엣은 룸미러 너머로 완전히 멀어졌고 이내 시야에서 영영 사라졌다. 저녁 8시. 청담동, 최소 3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하는 미슐랭 이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첼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와인잔에 담긴 부르고뉴 레드 와인을 루비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공기 중에는 블랙 트러플과 최고급 버터의 황홀한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찌든 기름 냄새 따위는 전혀 나지 않는 새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한우 스테이크를 내왔다. 나는 수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가볍게 고기를 썰었다. 칼날이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자 핏기가 도는 육즙이 배어나와 하얀 도자기 접시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썰어낸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했다. 육질은 부드러워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고 동태전의 그 역겨운 비린내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다. 조용한 식탁 위에서 울리는 격렬한 진동 소리는 유난히 도드라졌다. 화면에는 박도진 엄마라는 발신자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여유롭게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놓인 크리스탈 글라스를 들어 얼음이 띄어진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입안에 남아있던 옅은 피맛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아 자동으로 끊어졌지만 단 1초 만에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다시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쉴 새 없이 깜빡이는 그 이름을 보며 마침내 입가에 지극히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기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야. 이 능지처참을 당하려나. 이 독사 같은 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적적 갈라지고 삑사리가 나는 포효가 허리케인처럼 수화기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소리에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미세하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날 정도였다.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집주인이 왜 우릴 쫓아내? 도어록은 왜 바뀌었고? 내가 오늘 교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이 근본 없는 쌍년아, 내가 중간에서 전세금 가로챘지. 당장 기어와서 문 열어.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도진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배경으로는 쌩쌩 부는 칼바람과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소음이 들렸다. 보나마나 그녀는 지금 그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부둥켜 안고 영하 10도의 매서운 길거리 화단에 주저앉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비명소리가 이 비싼 저녁 식사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 그녀가 악을 다 쓰고 나서 산소 부족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헐떡거릴 때쯤 나는 아주 여유롭고 우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 죄송한데요. 아줌마 나는 지극히 건조하고 조롱 섞인 최고의 극존칭을 사용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가 돌연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바람 속에서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꼬박 10초가 지나서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폭발했다. 아줌마,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어? 강지야, 너 미쳤어. 내가 내 시어머니야. 나 도진이 엄마라고. 아, 박도진 씨 어머님이셨군요.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붉은 와인을 감상했다. 아마 아직 귀한 아드님 전화를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오늘 오전에 저랑 박도진 씨 구청 가서 협의혼 신청서 제출하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그쪽에서 재산 분할 다 포기하겠다는 각서에도 서명 싹 다 마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재산을 포기해. 그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미지의 거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네, 맞아요. 노원구 전셋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혼전 재산으로 계약한 거였잖아요. 이제 계약 만료됐으니 제 돈 제가 회수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내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평온했고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아, 그리고 그놈의 박씨 집안 대를 잇는 문제 말인데요. 그건 경기도 광명시 가서 최윤희라는 여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자 뱃속에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박씨 집안 귀한 핏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 가시기 전에 팁 하나 드리자면 아드님이 빌려 쓴 제2금융권 사채빚 5천만 원 갚을 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채. 최윤혜.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년. 내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내년 회사 찾아가서 싹 다 뒤집어 엎고 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광기를 부렸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하지만 제 회사에 반발짝이라도 들이밀거나 저한테 협박 전화 한 통이라도 더 걸면 당장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아, 그리고 지난달에 회사 로비에서 저한테 모욕 주셨던 CCTV 영상, 제 변호사가 이미 증거보전 다 해놨어요. 올겨울 감방에서 명예훼손죄로 따뜻하게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얌전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죽어가는 짐승 같은 끔찍한 오열 소리를 감상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마포구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귀한 아드님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런 다음 연락처를 열고 박도진과 박도진 엄마라는 두 개의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완벽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어올려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건배, 강지아. 몇 달 뒤 서울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강남구 신세계 백화점 1층 명품 화장품 코너. 공기 중에는 온갖 값비싼 향수들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필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순백의 맞춤형 정장을 입고 7cm짜리 하이힐을 신은 채 최고급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머리는 정성스럽게 세팅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련된 메이크업이 더해져 온몸에서 빛이 났다. 마치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가 한낮 악몽에 불과했다는 듯이. 강 본부장님, 예약하신 한정판 향수 예쁘게 포장해 두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두 손으로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건네며 깍듯하고 아부 섞인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나는 쇼핑백을 받아 들고 몸을 돌려 매장을 나서려 했다. 뒷골목과 이어진 백화점 측문 쪽으로 걸어갈 때쯤 갑자기 생뚱맞고도 역겨운 쉰내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상해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싸구려 주방 세제,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찌든 땀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측문 밖 쓰레기통 옆에는 꼬질꼬질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허리에 기름때가 잔뜩 낀 비닐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여자가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낑낑대며 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엉성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새하얀 백발이 무더기로 섞여 있었다. 볼은 깊게 패어 있었고
피부는 귤껍질처럼 거칠었으며 검버섯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때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채 내 이마를 매섭게 찔러대던 그 손은 지금은 물에 불어 하얗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내 시선을 느낀 듯 그 늙은 여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탁한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가 쥐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남은 짬통 찌꺼기들이 바닥으로 질펀하게 쏟아졌다. 지아야. 쩍쩍 갈라진 그녀의 입술이 미친 듯이 떨리며 아주 모기만한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있는 한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기세등등했던 이영숙 여사를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고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길가의 낯선 벌레를 보는 듯한 극한의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박도진의 말로를 전해 들었다. 5천만 원이었던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대 빚이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구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그의 책상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구청에서 파면당했고 최윤희는 남은 돈마저 싹 쓸어 도망치며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금 그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방에 틀어박혀 매일 술에 찌들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영숙 여사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물가 비싼 이 강남 바닥에서 식당 뒷주방에 취직해 매일 10여 시간씩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는 신세가 된 것이다. 지아야. 그녀는 갑자기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기름때와 쉰내 나는 구정물이 잔뜩 묻은 손을 뻗어 내 순백색 정장 재킷을 붙잡으려 했다. 지아야, 우리 도진이 좀 살려다오. 걔가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노출을 보이며 엉엉 울었고 콧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꼴이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가 내 곁에 닿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백화점 보안요원 2명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물러서요. 어디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 최고급 백화점이야. 당장 안 꺼져. 보안요원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경멸 어린 투로 호통을 쳤고 3단봉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다. 나 거지 아니야. 저 애가 내 며느리야. 내 며느리라고. 이영숙 여사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땅을 치며 찢어질 듯한 통곡을 토해냈다. 보안요원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고 죄송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객님, 혹시 이 미친 노인네 아시는 분입니까? 저희가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물을 뒤집어 쓴 이영숙 여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애원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느란 눈빛으로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내뱉고는 몸을 돌렸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각, 또각, 또각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가족에게는 동정 어린 시선 한 자락조차 적선하지 않았다.